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아침 한 30분 정도 제 와이프랑 동네를 좀 걸어 다니거든요. 산보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요, 공기도 굉장히 좋고 경치도 좋아서 굉장히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제 와이프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화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도 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그 미래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두려움도 나누어 보고 좀 아이디어도 공유해 보면서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시간을 저는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꼽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 와이프랑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미좋은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대화뿐이 아니죠. 책을 읽는 과정도 같은 즐거움과 베네핏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역시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기획해봤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의 제목은요,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여러분들 아마 좀 익숙하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고요. 이효성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SK증권에서 자산전략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과거에는 교보악사 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 경제 유튜브 채널인 3프로 저도 가끔씩 즐겨보는데요. 여기에 출연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울림 있는 통찰을 보여주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가슴을 울리는 명강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도 약간 느껴지는 점이 뭐였냐면 굉장히 어조라든지 문체가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어조를 느껴보시면서 함께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6월 20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미주의 개인적인 평가,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한 일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는 항상 좀 분량이 길어서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주시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합니다.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라. 두 번째 장,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제목이죠. 3장, 디플레이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 4장의 제목은요, 완전히 바뀐 투자 환경을 이해하라. 마지막 제5장, 숫자의 가치를 더하는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라입니다. 자, 다음 챕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은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과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회입니다. 일단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에도 좋은 글귀가 있어서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닌가요? 물론 내일 당장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일단 조금이라도 산 후 공부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는 안 하는 것이 0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세계는 1에서 100까지 있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1에서 100까지 여행하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을 향하려면 어쨌든 0이라는 문턱을 넘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서 10% 떨어지면 어떠지? 아니면 지금 사는 게 과연 내 수익률을 10% 정도 올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짧은 시각으로 저 주식 투자를 접근하기 쉬운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1에서 2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1에서 10 가는 것도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1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달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바로 지금 오늘이 가장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의 제목은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라. 미스터 마켓은요, 주식시장을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일명 버핏지수로 알려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버핏지수는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됐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GDP는 정부, 가계, 기업의 부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GDP 대비 시가총액 값이 커진다는 것은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은 이미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GDP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는데 GDP는 무형자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지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버핏 지수 들어보셨죠? 버핏 지수를 활용해서 지금 버블이 형성돼 있다. 지금은 너무 매수하기에는 주가가 높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버핏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누거든요. 여기서 GDP는 당연히 미국의 GDP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GDP에는 기업의 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GDP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은 그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실상 GDP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버핏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무형자산이죠. 현재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플랫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브랜드라든지 이렇게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플랫폼의 가치는 우리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GDP 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형자산을 반영을 해서 시가총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예전의 기준으로 버핏 지수를 활용해서는 지금 시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연구, 개발, R&D, 브랜드 가치 등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재무제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언제든 좌초될 수 있다는 의미의 좌초 자산 역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립되지 않았지만 결국 반영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흘러 보이지 않는 세상이 현실이 되고 보이는 세상이 되어 누구나 무형 자산과 좌초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인공지능이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투자란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의 영역에서 사람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금리가 지속될수록 더 먼 미래의 기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내러티브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무형 자산을 토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그 투자에 많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 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심한 주식은 하루에 10%, 15%씩 오르락내리락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인공지능은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통계적 자료가 없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야기,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먼 미래의 기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효과적인 투자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즉 스토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알파 헌터와 베타 그레이저로 나뉩니다. 흔히 개별 종목에서 나오는 성과를 알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 헌터는 개별 종목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사냥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라는 의미로 액티브 투자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베타는 시장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타 그레이저는 지수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투자를 의미하며 패시브 투자자로 불립니다. 좀 더 쉬운 설명으로 알파 헌터를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베타 그레이저는 사람은 시장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펀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ETF죠. ETF 중에 뭐 QQQ라든지 아니면 SPY 같은 그런 인덱스 펀드가 시장의 흐름을 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패시브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알파 헌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시장에서는 다시 알파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기업의 1, 2년 후가 아니라 더 먼 미래를 상상하는 일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알파를 찾는 사람들의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집중을 해야 건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알파 투자가 유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알파를 찾는 사람들의 노력은 앞으로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이런 그 기업들 간의 빈부의 차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굉장히 가치 있는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치 있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오픈북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거나 정보의 우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전략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찾는 인사이트가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1, 2년 후가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책을 참고할 수 있게끔 자기가 원하는 참고 서적을 옆에다 놔두고 테스트를 보는 것을 오픈북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현재 주식 시장이 오픈북 테스트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테크놀로지의 덕분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이제는 주식 투자는 오픈북 테스트에 가깝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하고요. 1, 2년 후가 아니라 최소한 5년이라든지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성공 스토리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제목이 굉장히 좀 끌리는 부분이 있죠.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활용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시키고 경기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생기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기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 활동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데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8년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했지만 기준금리는 이미 0%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은 국채 그리고 MBS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양적 완화는 2008년까지는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연준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죠. 그냥 금리의 조절만 가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것 같으면 금리를 내리고요. 경기가 좀 과열되는 것 같으면 금리를 올리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조절을 했었는데 2008년에 금리가 0%까지 떨어진 지로 금리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준이 돈을 푸는 이유가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자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모든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장기 채권을 매입해서 장기 금리의 하락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채권 금리는 시장에서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낮은 금리로 돈을 더 빌려서 다른 자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이로써 자산 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17일 동안 1조 2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4조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는 데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2020년 2월 26일 4조 1천억 달러에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연준의 자산은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10일에는 7조 1,50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6년 동안 늘어난 자산이 2020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도 연준의 자산은 매달 1,200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 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났고 시장에 많이 유동성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금리가 2, 3% 수준이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4, 5% 정도 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자들을 수익을 찾아다닌다는 의미에서 일드 헌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언젠가 오르겠지 싶은 저금리였다면 이제는 당분간 절대 오를 리 없는 저금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낮은 데다가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결국 조금 위험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일드 헌터의 반대 개념으로 알파 헌터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나의 30대 혹은 40대에는 금리가 오를 것 같지 않으니 약간 높은 금리를 찾는 소극적인 의미의 일드 헌터가 아니라 알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으로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최적의 투자처도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최적의 투자처는 좀 더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알파 헌터가 되려는 투자자들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투자의 그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안정성보다는 약간 더 위험하지만 고위험, 고리스크, 고수익률이 기대되는 곳에 많이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밈 주식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러한 그 투자의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작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성장주의 주가의 추세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제목은 디플레이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오늘날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통화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와 화폐 가치의 하락은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다만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품의 개수가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늘거나 수요가 그만큼 감소할 경우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제품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수가 한정적이고 수요가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없이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걱정도 많고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또 캐시 우드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절대 오지 않는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통화량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건 팩트죠. 자, 여기서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제품의 개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품이 굉장히 넘쳐난다는 거죠. 생산성이 증가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수요가 떨어진 부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과연 내연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향후에 3년, 5년 후에 분명히 전기차가 추세가 굉장히 가속화될 텐데 그때 가서 전기차를 사고 싶지 지금 굳이 새 차를 큰 돈을 들여서 내연기관 차를 사고 싶은 수요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대신 자산의 가격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은 보통 유한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딱 한정돼 있죠. 아파트의 개수가 한정돼 있고 땅의 넓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개수가 늘어날 수 없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분간 애석하게도 물건 가격보다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말인데 이 역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통화가 많이 늘어나도 물건 가격보다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빨라왔던 게 지금까지의 추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내 자산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이유는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자산 가격 하락을 막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 환경에서 나타나는 끔찍한 악순환, 즉 경기가 둔화되면 대출 상환 압력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 가격 하락부터 막아야 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문제는 낮은 금리가 유지될수록 구조조정 역시 지연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지연은 수많은 좀비 기업 양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또한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통화량이 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좀비 기업도 는다는 겁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으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뱅크럽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죠. 원래 부도가 나야 되는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망하는 기업이 있어야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높여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텐데, 이렇게 망하는 기업들이, 망해야 되는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경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래도 생산되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결국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을 막는 그런 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사실 저금리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하는데요. 이들 기업은 대부분 파괴적 혁신 기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하나를 제시해 준 겁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니콘 기업 역시도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세상에 돈이 넘쳐나면서 투자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유니콘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지 아니면은 그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택시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10,000원 정도의 택시비를 내고 갔어야 되는데 우버가 등장하면서 아니면 그랩이 등장하면서 한 3,000원만 내도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10,000원을 내야 했던 그 교통비가 3,0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이뤄냈잖아요. 그리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10,000원에서 물가 상승률 맞춰서 12,000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가격을 낮춰야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겨난 유니콘 기업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없도록 디플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초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30%나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즉 테슬라 전기차는 플랫폼일 뿐 그 플랫폼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도 나타납니다. 애플이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저가형 제품도 내놓는 이유가 결국 애플의 iOS 생태계를 확대시켜서 구독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저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독 모델을 창출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차라든지 아니면은 와치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가격은 일부러 좀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유명한 명언 중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모라백의 역설은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AI에게는 쉽고 AI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쉽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5개 국어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AI에게는 쉽습니다. 비슷한 예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학습이 끝난 AI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반면 식탁을 닦고 바닥 청소를 하는 등 인간이 쉽게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의외로 AI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결과 임금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AI가 디플레이션 유발자인 진짜 이유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수록 평균 임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저자는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인공지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AI가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많이 관여가 될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직업을 뺏어 가겠죠. 그런데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 대체로 어려운 직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수가 높은 직업들은 다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육체적인 일, 간단한 일들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노동만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수가 작은 일들만 사람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평균 임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어울리는 수식어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어울리는 수식어는 지속적인이 아니라 일시적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량 증가라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이죠.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릴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진다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양극화와 좀비 기업이 있었고요. 유가,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 AI도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거예요. 경제학자들마다 인플레와 디플레를 두고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결론이 무엇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죠. 따라서 아직까지 인플레, 디플레가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러하는 동안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요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의 성과가 가치주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설적인 투자자인 리처드 번스타인은 다이아몬드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고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 귀할 수밖에 없으니 성장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설명이죠. 명쾌한 설명입니다. 또한 할인율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도 낮아지니 성장주처럼 먼 미래에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둘 다 좋은 설명입니다. 자, 이 전 슬라이드에서 저자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예 안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식 투자 중에서도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 굉장히 드물다. 이런 와중에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굉장히 미래가 밝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금리가 낮다면 할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주의 경우에 가치주보다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성장주가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에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했던 수많은 투자 의사 결정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의사 결정 하나하나가 10년 후에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투자 의사 결정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성공하고 단 1%라도 성공 확률을 더 높여서 먼 미래의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책의 제목이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드디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1차선보다 2차선을 더 좋아합니다. 1차선에서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더 빨리 가라고 뒤에서 눈치 줄 때의 기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가라는 거야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2차선으로 달리려면 1차선에서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렇게 빨리 가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2차선으로 달리면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투자에서도 2차선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1차선을 달리는 차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2차선을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평생 동안 이어질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의사 결정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람합니다. 자, 이 책의 분량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을 읽어보고요, 제가 느꼈던 장점 3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논리와 감성이 함께 존재하는 책이다. 전문가답게 굉장히 많은 논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굉장히 따뜻한 책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현재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 주제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성장주 평가에 대한 논리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책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5장, 6장은요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책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가치주 투자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다. 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자 같은 경우는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투자 종목도 굉장히 자신찬 모습으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 또 가치주 쪽에 조금 더 중심을 주는 그런 투자자도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께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많은 기업이나 종목들을 예로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투자하는 성장주들을 좀 많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으면 조금 더 피부에 많이 와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면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 주식 투자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최근에 뉴스에서 너무 인플레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좀 진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성장주 평가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 부분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 성장주 평가 방법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기획하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 이러한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역시 캐치미 V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4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저한테 남겨주는 4줄입니다. 첫 번째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내러티브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관한 논란은 결론이 날 때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투자 의사 결정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성공하고 1%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한 귀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주말 멋지게 행복하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오전, 내일 아침이죠, 따끈따끈한 미국 주식 소식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투자 환경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정의합니다.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상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